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환경 보전, 보건, 의료,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이나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번호상으로 13번과 14번은 요 동그라미 치세요. 번호에다가 13번, 14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개발구역 바깥쪽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함에 있어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과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있어요. 무엇을 수용할 건지 수용 방식을 취한다면은 바로 그 이제 세부 목록을 정한다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개발계획의 내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개 도시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개발계획의 내용에 속하다 보니까 이 개발계획의 내용을 여러분이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일일은 기억할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개발계획의 내용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라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예전에 나왔을 때 개발계획에 속하지 않는 것은 나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 답이 뭐였냐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왼쪽 그 빈 공간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X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왼쪽 공간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X 이렇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란 것은 개발계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 다시 드리고 그래서 그거 하나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수많은 것들이 이제 개발계획의 내용이 되는데 자 전체 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관할구역 2군데 이상에 걸쳐서 연계하는 수립하는 계획이 있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이란 게 있고 그 아래는 도시기본계획이란 것도 있겠죠. 관할구역 하나짜리 안에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래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리계획의 종류로서 5가지 생각나세요? 관리계획의 종류 용용 죽겠지 하는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는 용도구역 지정 변경,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네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오늘 배우는 도시개발법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도 국토계획부상의 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렇게 여러분이 배우셨다고요.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상의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서 출발하는 사업이 뭐였어요? 그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그리고 원래 도시개발 사업도 국토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니까 관리계획상에서. 그런데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개별법으로서 또는 특별법이라고 그러죠. 특별법으로 빼낸 것뿐이라고. 결국은 국토계획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어 사용 같이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형태에서 이제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으로부터 오늘 배우는 도시개발법이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는 게 뭐였죠? 개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죠?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역을 지정한다. 여러분들이 이 절차의 흐름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이 전체 절차를 중요하다는 얘기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양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배우셨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저 일정한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합니다. 필요한 곳에다가 뭔가 필요성에 따라 구역 지정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지정된 구역에 따라서 구역 안의 구체적 제한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뭐를 통해서 확정됩니까? 계획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고요.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거 국토계획과 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죠. 제1종도 있고 2종도 있어요. 1,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게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몇 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 세워야 됩니까?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표현의 의미가 뭐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세운다 그런 얘기라고. 순서를 따지게 되면. 또 하나 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거든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그러면 그런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에 따르는 이제 세부적인 행위 제한 등 모습이 나중에 계획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부분부터 내 다음 주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서 수립되는 면적만큼의 구역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구역을 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정권자라고 부를 거예요.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정권자가 누구냐면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원칙이 시도의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누구냐면은 국토해양부 장관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 하나씩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은 이 지정권자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해보세요. 지정권자 그렇게 되네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는요, 각종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단계마다 권한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권한 행사자가 누구냐? 모두가 다 지정권자예요. 모두가 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신문도 지정권자, 그래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부르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사업 시행자를 정해야 되거든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사람도 지정권자예요. 그리고 사업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합이라는 걸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 인가를 또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받느냐? 지정권자에게 받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가 또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받느냐? 지정권자에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때 그 권한자 모습을 좀 혼란스럽게 여긴다고 제가 사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런데 도시개발법은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 딱 나왔다. 그럼 무조건 권한이 다 누구한테 있다? 지정권자에게 있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다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환지계획 인가라는 게 있어요. 환지방식 사업할 때 환지계획 인가만 누굴까요? 거기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앞으로 지정권자 얘기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모든 권한이 지정권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환지계획 인가 받을 때만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그런 형태로 해서 일단 일률적으로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계획의 내용이 1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계획의 내용이 15가지가 있는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하나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을 뺀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개발 계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개발 계획에.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은 뭐고 어떤 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대상 지역은 어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 수용하는 인구의 숫자는 얼마나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개발 계획의 내용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개발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구역 지정을 가지고 얘기 좀 합시다. 개발구역을 어디다 지정해야 될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자, 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은요, 여러분 교재 231페이지. 교재 231페이지 거기 네모 박스 보이시죠? 가운데 네모 박스 있어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235페이지. 235페이지 가면은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앞뒤에 걸쳐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칠판을 먼저 보세요. 칠판 보시게 되면은 개발구역을 어디다 지정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알고 합시다. 결론이 어디냐? 대한민국 전 국토예요.
대한민국 전 국토 안에서 필요하다면 개발구역을 다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보시라고요. 자, 지금 여기 계획 절차, 수립 절차의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디다가 지정할 거냐고 지금 말씀드린 거죠. 대한민국 전 국토라고 그랬죠? 전 국토인지 아닌지 봅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돼 있네. 녹지지역 안에 자연녹지지역이 있고 생산녹지지역이 있고, 그런데 보존녹지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구역 지정은 할 수가 없어요. 개발구역 지정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지역에서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돼 있죠. 이러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존녹지지역은 왜 지정이 안 되느냐? 그걸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안에서 그나마 나름대로 절대 보존공간의 의미를 갖는 게 보존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보존녹지지역마저 개발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지어버리면은 현재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안에서는 회색빛 건물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고. 푸른색이 다 사라진다는 거야. 유일하게 남아있는 푸른색 공간이 보존녹지지역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보존녹지지역은 이미 기존의 도시지역 안에서 보존녹지지역은 그래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한 대상인데요. 무관한 대상.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요? 전 국토라고 제가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개발구역